네, 굿모닝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네, 현재 탄핵 국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또 젊은 세대들에게 헌법 공부는 물론이고 헌법 필사 열풍이 또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책을 사놓고 들여봐도 잘 모르겠다. 쪽집게 강의 어디 없냐?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틀리는 거냐?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한번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헌정포럼 사무총장이신 심규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저희 굿모닝 OBS 라디오 프로그램 처음 출연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OBS를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를 올해 36년째 된 것 같네요. 이제 예. 36년째 하고 있는 심규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 16대 국회에서도 제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25일 날 예, 네. 변론 종결입니다. 한번 좀 총평 좀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관입니다. 예.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갈등이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이렇게 양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헌재가 공정하냐, 헌재의 이번 탄핵 심판 심리가 공정하냐, 예. 여기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45%가 불공정하다고 봤어요. 공정하다는 건 45%. 지금 똑같습니다. 이건 이 정도 되면 헌재의 기능이 지금 상실된 겁니다. 예. 다시 혹시 헌재가 공정하다고 보는 여론이 90%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헌재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뭐 혹시 뭐 방금 뭐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통계만 봤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았는데요. 천지일보 의뢰고요. 조사 기관은 주식회사 코리아 정보 리서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002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공정하다. 헌재 탄핵 심판 공정성에 대해서 공정하다 48.7%, 불공정하다 47.8%. 아마 이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그 비슷한 여론조사가 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부분, 뭐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보면서요. 저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탄핵 심판까지도 하는데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을 미국은 탄핵 심판은 뭐 국회에서 하고 예. 위헌법률 심판은 이제 대부분 대법원에서 하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독특한 이런 기구가 있는데 미국 대법원은 작년 7월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어떤 거요? 예,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할 것이냐. 헌법상 절대적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적인 면책이다. 또 헌법상 절대적 배타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은 공적인 행위다. 오피셜 액트다. 예. 이렇게 보여진 행위는 추정적 면책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헌법상 절대적 배타적 권한이라는 건 우리 헌법으로 예를 든다면 비상계엄 선포권, 뭐 국군 통수권, 뭐 전쟁 개시권, 예.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건 절대적인 면책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면책이라는 건 형사적인 면책이고 민사 면책은 이미 뭐 미국에서는 확립된
그건 법리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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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런 문제까지 고민할 것이냐. 저는 그걸 주의 깊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지 않아요. 종래 그냥 뭐 법원에서 민영사 재판만 위주로 해오던 이런 법조인 출신 중에서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인 사고나 헌법적인 고민을 하면 살아온 분들 중에서 헌법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일반 사건 재판하듯 하는데 익숙한 분들이 가다 보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증인 주로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핵심적인이나 홍장원 증인, 곽종훈 그 특수전 사령관이던데 예. 체포를 지시했느냐? 의원인지 인원인지 요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했느냐? 예.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건 다 실행도 안 된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증인 얘기는 조금 한번 이따 얘기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저희 변호사님 그 계엄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이번 사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변호사님의 주장이신 거죠? 아니, 많은 헌법학자들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냐 아니냐, 예.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통령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근데 저기 그러면 그걸 법원이나 사후심사 해가지고 이건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다. 이건 전쟁 개시할 상황이 아니다. 이건 사법 자제를 해야 될 상황이지. 그 사법이 자제를 행사해야 될 영역이지. 이걸 계엄 선포권이나 전쟁 개시권 같은 이런 요건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근데 변호사님 우리 헌법에 이제 근데 계엄을 선포할 수 계엄에 있는 관해서는 유일하게 통제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 예. 비상사태.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지난해 12월 3일 때 변호사님께서는 그날 그 12월 3일 저녁까지 우리 사회가 되게 전시였다, 비상사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이걸 이제 전시나 이런 내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상 선포되는 게 비상 계엄일 텐데 지금 이제 우리 헌법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데 이제 헌법학자들은 전시나 내란 같은 이런 상황은 경성 위기라고 보더라고요. 경성 위기가 뭐죠? 경성 위기. 또 거기 상대되는 용어가 연성 위기인데 예. 예. 이렇게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이번에 비상계엄의 선포 상황으로 국회에 의한 탄핵 남발, 또 위헌 법률 남발, 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았거든요. 그래 지금 국정이 마비된 면이 많습니다. 예, 근데 방통위원장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방통위가 기능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장까지 탄핵됐고 또 지금 검사들을 지금 걸핏하면 지금 탄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법무부 장관도 지금 탄핵돼 있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이 참 어렵다고 판단한 거. 이것은 이제 헌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국가의 연상 위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선포할 상황이라 판단하고 계엄을 결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네, 뭐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이 국가 위급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 아니다 이제 헌재에서 또 판결하는 그런 판단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논란이 그런데 되고 이제 있고요. 그것을 이런 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사법이 나중에 당신은 이거 비상계엄 선포해서는 안 됐는데 당신이 이거 전쟁 개시 선언해서는 안 됐는데 왜 전쟁 개시 선언했느냐 왜 비상계엄 선언했느냐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국의 대법원은 그걸 걱정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 정작 해야 될 고단 행사를 위축받아서 못할 수 있다. 내가 형사처벌 이런 받을 염려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건 조금 예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 연평 해전이 2번 있었거든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연평도가 선제 포격을 당했습니다. 예.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럴 때 대통령이 아이고 내가 이럴 때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나중에 처벌받으면 내가 이거 안 돼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정작 필요한 전쟁 개시를 못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예, 예.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요 아까 서두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공정성 논란도 사실 요번에 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분쟁과 우리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뭐 가장 고도의 그 갈등 해결 기관이라면 이제 헌법재판소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90% 이상의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헌재는 명시적인 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의 32조에 보면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냥 괜찮다고 하고 그냥 검찰에서 기록을 다 받아왔습니다. 내란죄 그 수사 기록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피신청인과 모든 기일 같은 것도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어요. 보통 예. 또 관행이고요, 또 그게. 그런데 이제 피신청인의 전혀 그런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기일을 잡아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변호사로서 보면은 한 기일에 이렇게 3명씩 정인을 채택하면은 참 변호인도 그렇고 피신청인도 그렇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도 그렇고 재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한 길에 3명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지난 20일 날은 오전에는 내란죄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었어요. 예. 오후에는 또 헌법재판이고 그래서 그 피신청인의 그 변호인단이 20일의 기일을 좀 25일로 좀 연기해달라, 네네. 변경해달라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는 불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각박하게 그 방어권을 침해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변론 준비할 이런 기회를 좀 충실히 줘야지.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이 좀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평가를 좀 내려주세요. 그건 뭐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 예, 국민들께서 평가할 부분이 있죠. 뭐 제가 보기엔 참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아니 제가 보기엔 뭐 어쨌든 헌재가 저렇게 좀 절차 진행이 좀 각박하다. 예.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렇게까지 구태여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 또 하나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거든요. 예. 그 312종 같은 그 전문법칙에 관한 그러니까 검찰의 그 수사 기록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쓰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랑 똑같은 그런 증거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검찰의 수사 기록 그래도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예. 절차를 진행하고 구태여 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공정성에 이렇게 시비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예.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까 증언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변론에 가려다가 또 말고 또 심지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올 때는 아예 참석도 안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보세요? 본인들이 요청했던 증인들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한덕수 총리 부분은 변호인단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 그 8차 변론이죠. 그날은
오전 재판 이제 내란죄 재판을 마치고 와서 아마 변호인들이 이제 그 변호인 위주로 진행되는 기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증거 정리하고 또 이제 주장 정리하고 뭐 그런 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부차별로 피신청인에게 무슨 뭐 특별히 예. 뭐 기회가 주어지거나 피신청인이 무슨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 기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헌재 그 재판관들 관련해서 언급되는 게 우리법 연구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변호사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법 연구회 초창기 멤버셨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법 연구회는 이제 처음에는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친목 겸 연구 단체로 출발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친분을 맺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서울법대 76학번인데 76학번 중심으로 해서 이제 75학번, 74학번 또 77, 78 뭐 이 정도 학번 위주로 해서 예. 대학 시절부터 친분을 맺었던 분들. 이제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권 서클을 했고 이제 많은 또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서울법대 피데스라는 학부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학부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분들.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나름대로는 우리가 고시 공부만 한 사람 뭐 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래도 뭔가 졸업 후에도 올바른 길을 가자고 고민하면서 대학을 보낸 사람들 아니냐. 예. 그걸 이어가자. 우리가 법조인의 길을 가더라도 바른 판사, 바른 법조인이 되고 또 바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되 그냥 모여서 뭐 잡담이나 하고 헤어지지 말고 예. 의미 있는 스터디하고 그러고서 식사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늘 스스로에 대한 이런 경계심, 올바른 길을,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경계심을 풀지 말자. 이런 취지로 출발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몇 년 후, 한 95년 정도로 그냥 기억합니다만 제 사무실에서 한 4, 5년 모이다가 이제 독자적인 사무실 마련해서 이제 사무실 마련했습니다. 예. 그 후부터는 이제 변호사는 충원을 안 했고 이제 판사들로만 이제 연수원 기수별로 쭉 이제 한 기에 몇 명씩 이렇게 충원을 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판사 모임이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정치색이 조금 많이 강하게 느껴지는 우리법 연구회 뭐 모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거죠, 그러면? 글쎄 이제 그렇게 보여줬다면 그건 우리법 연구의 전 잘못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법 연구에 뭐 기억나는 선배님 중에는 이제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계시고 또 이제 한기택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서울고등 부장판사가 한 분인데 예. 이분이 이런 분들은 판결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는 분들입니다. 판사가 판결에 목숨을 건다는 건 물론 재판이라는 건 이겨야 될 사람을 이겨주는 것이 재판이죠. 바른 재판이죠. 그러나 패소자가 읽어봐도 내가 패소해서 좀 기분은 나쁘고 억울하긴 하지만 판결문 읽어보니까 수긍이 간다. 또 그 판사가 절차 진행할 때 나름대로 그도 공정했다. 이런 신뢰를 줄 때 갈등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한기택 판사나 박시환 판사는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판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모였던 것이고 근데 그 후에 후배들은 그런 정신을 이어나가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우리법 연구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들 보면은 좀 그런 염려가 들고 그다음에 또 일종의 권력 기관이 됐다는 그런 시선도 있게끔 만약에 됐다면은 그게 잘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아까 그 미국 헌법 얘기해 주셨는데 그 우리 작가님이 급하게 찾아주셨어요. 그 미국 헌법에는 우리와 달리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례로 인정해 오다가 유권 해석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최상위 법률 헌법에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 범위가 엄연히 명시돼 있다. 이렇게 저에게 쪽지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감사하고요. 예. 그럼 저기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제 변호사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예산까지 말씀드리는 건 뭐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헌재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사건은 그 4대4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8대0으로 기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법리상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원 2명 지금 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5명인데 원래는 5명인데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기들 몫에 추천권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예, 변호사님 그 방통위원장 말고 아니 윤석열 글쎄, 대통령.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명백한 사건에서도 4대4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백한 사건에서도.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윤 대통령 측 피신청인 측에서 20일 기일을 25일로 좀 변경해 달라. 예. 이런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평의를 했단 말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4대4로 갈렸답니다. 똑같이. 예. 이준숙 예. 방통위원장 때 그 4대4 똑같이 갈렸답니다. 그래서 가부동서가 돼가지고 가부동서일 때는 그런 절차적인 결정권은 또 소장한테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문영배 권한대행. 네, 그래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가부동서이기 때문에 예. 그냥 종전 기일 20일로 유지하는 걸로. 뭐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예. 혹시 그런 얘기는 그래 어디서 보면 들으신 지금 이제 겁니까? 과연 예. 대통령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마저도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너무 헌재가 이렇게 진영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이건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례에서는 8대0로 기각해주고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이런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또 이제 또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게 진영으로 나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의 그 헌재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변호사님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내일 또 모레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3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글쎄 이제 지금 25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내부적인 또 평의를 거치겠지요, 헌재에서. 예. 뭐 평의를 먼저 하고서 기일 잡지는 않을 거예요. 25일 이후에 이제 최종 평의를 하고 판결문 쓰려면은 최소 한 달 이상 원래 걸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법적인 고민을 담고 제대로 결정문을 쓰려면은.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25일 날 마치면은 보통 한 3월 중순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던데 저는 정말 헌재가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은 뭐 변호사님 의견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우리 심규철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헌재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굿모닝 초대서 오늘은 자유헌정포럼 심규철 사무총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